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3년 차를 앞둔 관료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인데요. 지난주 새로 꾸려진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상견례 성격이었습니다. 이관섭 정책실장과 신임 수석비서관 5명 등 용산 2기 참모진이 총 출동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용산 개편의 특징은 정책실장 신설이라며 그 이후로 민생 최우선을 꼽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 관련 정책 업무를 좀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또 넘긴 상황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타깝다며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는 먼 그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전선에 있는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 탓이라며 당정이 더 긴밀한 소통으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 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런 기조에 발맞춰 행정전산망 사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방안, 늘봄학교 확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용산 2기 참모진의 데뷔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개각을 단행합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을 내보내는 걸 넘어 어수선한 공직사회 쇄신과 3대 개혁 강력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10명 가까운 부처의 수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이 내각을 채울 걸로 보입니다. 탄핵안 여파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언론인 출신이 조기에 인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요일 공식 일정 없이 후보군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취임 3년 차를 앞둔 정권 새 출발 차원 개각인데 검증 속도에 따라 이번 주 2차례로 나누어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빈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임명돼서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주 용산을 떠나고 후임에 이도훈 대변인이 승진 기용되면서 김 비서관이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1976년생으로 고려대 연구교수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친 김 대변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주문한 70년대생 여성 인재에도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김 대변인은 복잡한 국정사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쉽고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재판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사파리 재킷을 입고 있었다, 모기에 물렸다는 등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고요. 또 재판부가 불법 정치 자금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억 7천만 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생생한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1차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할 때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든 가방을 외투 안으로 옆구리에 낀 채 나갔다고 진술하며 관련 모습을 재현하고 2021년 2억 원을 전달했을 때도 반바지를 입어 모기에 다리가 많이 물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면서 묘사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증언을 한 과정, 변심 이유도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 등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로 관계를 폐기한 것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여기에 김 전 본부장이 받은 정치 자금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인정했는데 범행 시기가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어서 돈이 이 대표 경선 준비 등 정치 활동 비용으로 일정액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 첫 법원 판단이 앞으로 이 대표의 위증 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수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이 대표가 대장동 수익금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김 전 부원장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연결고리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중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서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막았다고 밝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관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비축분이 3개월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지난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물류 마비 사태 직전까지 갔던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조치가 얼마나 이어질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규모 7.6의 강진 이후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오늘 규모 6.8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오늘 새벽 필리핀 민다나오 섬 북부의 부투안 동쪽 117km 지점에서 발생했고요. 진앙의 깊이는 39km입니다. 미국 쓰나미 경보 시스템은 이번 지진에 따른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남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폐쇄됐던 뮌헨 국제공항이 3일 오전 운영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항공편 가운데 약 3분의 2는 취소가 예고되어서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뮌헨 공항에서 귀국하려던 한국인 수십 명도 사흘째 발이 묶여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뮌헨 공항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면서도 운항에 제한이 있는 만큼 공항에 오기 전 운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돼서 뮌헨 공항과 인근 호텔에서 숙박해야 했던 한국인 승객 수십 명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거나 운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달리던 버스에 총탄이 날아들어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폭탄이 터져 3명이 사망했고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지구촌 곳곳이 테러에 신음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주 카라코람 고속도로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K2와 라왈핀디를 오가는 버스에 총격이 쏟아진 겁니다. 총탄을 맞은 버스는 마주오던 대형 트럭과 충돌해 버스 승객과 트럭 운전사 등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आसपास से जो की थी कि ना जिन साइड खिरिन साइड आसपास रोड के साइड से ही किया है लेकिन बहुत फायर कम नहीं 200-250 फायर 공격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파키스탄 당국은 주변국인 아프간 탈레반 등의 테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주립대학교 체육관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천주교 미사 중간에 폭발이 일어나 최소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곳은 과거 이슬람 무장단체가 점령했던 지역으로 정부군과 분리주의 세력 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We are continuously gathering intel operations so that we will be able to run after the perpetrators of this terroristic attack.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괴한은 생강을 가로지르는 비르하켐 다리 부근에서 독일 관광객 한 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망가다 영국 관광객과 프랑스인을 둔기로 때렸습니다. 용의자는 프랑스인으로 체포되기 전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외쳤고 가자지구 전쟁 때문에 테러를 저질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l aurait dit qu'il en avait marre de voir des musulmans mourir. Voilà ce que je sais moi, mais je laisserai évidemment le parquet témoigner de la véracité totale des faits lorsque tous les témoignages auront été recueillis. 프랑스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한 명이 숨져 안전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 해군 군함이 홍해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역시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크고 작은 충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홍해상에서 구축함 한이호와 상선 여러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전 5시간가량 공격을 받았으며 드론을 최소 한 대 격추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리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니티 익스플로러와 넘버 9호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티 익스플로러는 바하마 선적의 벌크선이고 넘버 9은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선. 후티는 미 군함을 공격했다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재공격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مستمرة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من الملاحة في 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حتى يتوقف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إخواننا الصامدين في قطاع غزة. 미 군함을 공격한 것이 후티가 맞는다면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멘 내전에 개입을 꺼려왔던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자 지구에 집중된 전선을 홍해와 걸프 해역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을 끝낸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와 여당 의원 연석회의에서 군사작전으로 인질 석방을 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협상 대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뜻이어서 7일로 끝난 휴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헤르즈 알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며 남부 지역의 작전도 북부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까요? 내년 총선에서 중진들은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나서라는 혁신위의 제안이 잠시 후 당 최고위 테이블에 오르는데요. 하지만 이미 지도부에서는 이런 구상은 혁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혁신위가 궤도를 이탈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반응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혁신이 본연의 역할에 맞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최고위에 정리돼서 보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다소 궤도 이탈의 조짐도 좀 보여요. 궤도 이탈의 조짐이라는 게 혁신이 본연의 업무와 공관이 본연의 업무가 다른데 총선을 앞둔 당에서의 혁신 내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어느 정도 공천과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관위가 해야 될 업무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 혁신위 역할이 좀 혼재된 듯한,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누굴 공천에서 배제할지 말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혁신위에서 무리하게 선을 넘어서 당에 혼란을 주지 말라는 지적으로도 들리는데요. 앞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즉각 거부했죠. 여기에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가 동력을 잃어서 조기 해산 수순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출구위에서 중진 험지 출마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나섰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요. 확답을 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네, 그런 방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저는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움직이시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워요. 말해야 할 때는 말할게요. 네. 하지만 아직 신당을 만들 정도의 명분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혁신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이 회복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최종 결단을 하게 될 거라면서도 아직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탈당이나 창당 가능성에는 일단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오뚜기처럼 다시 설 수 있도록 내부에서 최대한 우리가 잃어버린 원칙, 잊고 있었던 상식을 일깨우고 또 지금 총선이라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총선 전국. 이때는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태만하더라도 총선 전국에 이르러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대변신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번 처절하게 한번 해보겠다. 뭐 탈당을 전제로 하거나 신당을 전제로 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2월 어느 지점에는 한번 저희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수차례 드렸고. 하지만 또 다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못 고쳐 쓴다 이렇게 외치면서 결국 민주당을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이 개딸당이 돼서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다만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숙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이 의원, 국민의힘 합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죠. 앞서 있었던 발언을 들어보시죠. 전날에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속속들이 내용은 다 모르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친명계와 거리를 두며 이낙연 전 대표와 힘을 모으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총리를 역임한 만큼 이른바
총리 연대를 형성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3명의 전 총리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총선 전까지 민주당 내 지각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문제의식,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 이 상황대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끄는 이 방식,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일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생각으로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힌 인물도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20석 이상을 얻고 민주당 등 반윤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반윤연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 발언을 들어보시죠. 연대를 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연대해서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 그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무슨 검찰개혁당이라든지 그 관련된 당명으로 오히려 독자적인 윤석열 퇴진당, 민주당의 우당이다. 이렇게 선언해주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절대 갈 수가 없고 안 가고 이준석 대표는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저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불가피하게 거기는 간다는 거고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준석, 이현주 이런 분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싸우면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그 연대의 시점이 언제냐? 가장 쟁점이 바로 김건희 특검 통과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든다면 개혁연대는 할 수 있지만 반윤연대는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상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창당을 최종 결심하기 전에 이르면 오늘부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이 4개월 정도 다가온 가운데 정계 개편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임도 많아지고 술자리도 잦아지는 연말입니다. 어쩌면 경찰의 손과 발이 가장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말까지는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YTN 보도가 나갔죠. 일선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경찰청은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반발을 의식해서 교대 근무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사 경찰이 반발했습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밤늦도록 현장 수사하며 초과 근무도 밥 먹듯이 하게 될 텐데 왜 수사관들 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느냐? 수사는 필요한 초과 근무가 아닌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은 교대 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만 서도 초과 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현장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사경찰관들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YTN이 지난 3년 동안 경찰청 예산을 살펴보니 초과 근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재작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초과 근무 수당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8%를 사용할 만큼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찰 수뇌부가 집회 시위 대응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활동 등의 현장 투입을 늘리면서 수당줄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인원이 많아 초과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843억을 더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불필요한 근무는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확보 없이 현장 투입을 늘렸다가 발생한 부작용을 현장 경찰관들이 감수하게 됐다는 비판은 일선에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 고치고 공고 감춰서 특정인을 부정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공익제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불의를 보면 눈 감고 외면하는 보신의 틈바구니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렵게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부정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는 최근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속사정이 있나 그 이면을 살피기 전에 이 소식도 함께 알려야겠습니다. 부정 채용의 혜택을 받던 당사자는 2번 승진을 했고요. 팀장이 됐습니다. 이 자리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공익 제보자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2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라고 주관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서울시는 민간 위탁 사업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난 동부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최근 다른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불똥이 엄한 대로 튀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이유 설명도 없이 저를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공익제보 이후에 발생한 걸 가지고 저를 조금 문제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센터 측은 면담과 근무 평정 등을 고려해 승계 여부를 결정했고 전체적으로 80% 넘는 직원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한테 설명하셨던 부분이요. 틀렸다고 하시는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냥 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언론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승계 직원 명단을 통보받기만 했다면서 실적 발을 뺐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자 아기가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고요,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25살의 엄마가 남편과 싸워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배 아파서 낳은 자신의 아이를 창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10달보다도 더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에게 목숨을 잃은 한 아기의 넋을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며 별이 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건물 앞 화단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대기 덮어놓고 펜스를 쳐놔서 우리가 올라가니까는 경찰이 못 오게 하더라고요. 접근하지 마요.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아기를 15층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당시 아기 엄마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집에 온 남편이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애기 던진다 막 했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 깜짝 놀래갖고 이제 막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로 창문 열려있고 애기가 없어서 보니까 밖에 떨어졌던 거예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아기 엄마인 25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아동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대전에서는 거리 한복판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일 아침에 교회 가던 길, 늘 걷던 그 길에서 화를 당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는지 혹시 이상동기 범죄는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 동구 파남동의 한 거리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길을 걷던 70대 남성이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그냥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해서 이제 119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흉기를 휘두른 A씨는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거리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묻지마 범죄인지 계획 범죄인지 경위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묻지마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내고 막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조사가 이루어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어젯밤 9시쯤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80대 주민 2명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집 내부 60제곱미터를 완전히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돼 소방 추산 4,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엔 전북 익산 부송동의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피 주민 50여 명 가운데 2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내부 30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소방 추산 1,5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파트에서 90대 외할머니와 30대 손녀가 숨지고 60대인 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에서 90대 외할머니와 30대 외손녀가 숨지고 60대인 딸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건 주말 밤입니다. 경찰은 연락이 안 돼 집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다는 또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차가 연락이 1시간 넘어서 갔어요. 어제가 보니까 사람이 많대요. 키우던 고양이까지 죽은 채 발견됐는데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외상 등 범죄 징후는 없었습니다. 해당 세대는 보일러 연통이 있는 외벽에 별도로 가벽이 설치됐는데 경찰 출동 당시 문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배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유입된 거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만이도 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연통이 있는 외벽에 가벽을 설치한 이유 등 사망 경위를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택 창문 틈으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전북 익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휴일 아침.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거동이 불편한 80대 남편이 숨지고 역시 80대인 아내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를 신고한 이웃도 대피를 돕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 때문에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오늘 새벽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때는 파괴적인 쓰나미가 올 수 있다, 이런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지구 땅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 필리핀에서 지진이 좀 이어졌습니다. 민다나오 섬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2일에 발생했던 규모 7.6 지진의 여진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7.6 정도 되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진이 수일에서 뭐 길게는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규모 6점대 정도 되는 여진들이 뒤따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규모 6.8, 6.6 이런 여진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의를 늦출 수가 없겠네요. 네, 이 지역은 본래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필리핀판이 필리핀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필리핀판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규모 7점대 지진들은 이곳에서 예상이 가능한 지진에 해당합니다. 예.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지진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진이 본진일지 아니면 이후에 또 다른 더 큰 지진에 따라서 그것이 본진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번 지진만으로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여진이 규모 6점대 되는 여진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진일지 본진일지 아직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에 좀 두려움마저 드는데요. 만약에 전진이라면, 그러니까 이 이후에 더 큰 강진이 발생한다면 그 시기는 좀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앞서 교수님께서 여진이 뭐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진은 우리 이제 경주 지진만 놓고 보더라도요. 경주 예. 지진 이후에 2년 동안 여진이 이어진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포항 지진의 여진은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이런 규모 7점대 지진들은 수년간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후에 이어질 또 다른 더 큰 지진은 어느 시점인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판의 경계부에서는 응력이 빠른 속도로 쌓이기 때문에 큰 지진들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는 본래 규모 8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지진들이 발생하므로 예. 이 지역에서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규모 8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지난주에 경주에서도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대 지진 그 강한 순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7년도에는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발생한 뭐 규모 7.6, 뭐 6.8 이 정도 지진이 어느 정도의 충격인지 사실 감은 잘 오지 않습니다. 혹시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경주 지진이 규모가 5.8 정도 되는 지진이고요. 이번 지진이 규모 7.6 정도 되는 지진인데 규모상으로 보면 한 1.8 정도 되는 규모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 규모가 1 정도 차이 나게 되면은 에너지가 32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1.8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경주 지진에 비해서 약 500배가량 큰 지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 500개가 한꺼번에 발생한 정도의 지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년 당시에도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500배가 넘는 강도라고 하니까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남긴 피해도 심각합니다만 쓰나미 경고도 있었어요. 파괴적 쓰나미가 예상이 된다. 파도의 높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쓰나미가 발생하면 일본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면서요? 네, 이 태평양을 관할하는 태평양 그 지진 해일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해역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진 해일 가능성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계산을 하고 태평양 연안 국가에 경보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은 지진 발생 후 약 1, 2분 이내에 해당 지진의 크기라던가 단층 면의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이를 바탕으로 지진 해일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될지, 지진 해일이 어느 정도에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고 연안 국가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최대 높이 1m 이상의 지진 해일이 일본 해역에 덮칠 것이라는 경보가 있었는데요. 이번 지진은 결과적으로 이제 분석이 다 끝나고 보니까 단층면의 크기가 약 횡으로는 100km, 그 다음에 단층면의 수직 방향으로는 50km 정도 되는 단층면이 쪼개지면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예. 최대 그 미끄러진 정도는 진앙지에서 약 1.5m 정도 서로 미끌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저면이 1.5m가 솟아오른 결과가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일본 해역에서는
약 40cm 정도 되는 지진 해일이 도착했습니다. 지진 해일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지진 해일의 높이는 점점점 낮아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일본 해역에서는 낮은 그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진 해일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에 계산할 때는 즉각적으로 빨리 경보를 내리다 보니까 비교적 그 신속한 계산으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어서 이러한 정보가 전달이 됐고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이제 신속하게 받게 되면은 이제 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예. 지진 해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보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불행 중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쓰나미 위험은 이제 좀 낮아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규모 7점대 지진보다 낮은 지진들이 발생을 한다면 지진 해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에서 보다 더 큰 문진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지진 해일 크기도 이제 커지게 될 것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서는 가로로는 약 400km, 횡으로는 약 300km 정도 되는 큰 단층면이 움직이게 됐고 예. 단층면의 최대 이격 간격은 약 30m 정도 되면서 일본 그 해안가에 약 30m 정도 되는 지진 해일이 덮쳐서 막대한 피해로 연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진이 더 커지게 된다면은 더 큰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따르는 지진이 더 큰 지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필리핀에서 최근 연쇄적으로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이 필리핀 지역은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예. 이 필리핀판은 북쪽으로는 일본 남부 지역, 큐슈 지역에 충돌을 하고 있고요. 북서쪽으로는 대만 지역에 충돌하고 서쪽 지역으로는 필리핀판에 충돌하는 판입니다. 예. 동쪽으로는 이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판과 충돌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필리핀과 필리핀 제도와 필리핀판은 약 1년에 50cm 정도 되는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하면서 예. 응력이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고 이 결과로 이번 지진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 필리핀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중국도 그렇고요. 방글라데시,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중남미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진은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고요. 예.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불의 고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지역인데 바로 태평양 지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지진의 약 70% 이상이 바로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판과 판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서 많은 응력이 쌓이고 있고 그 결과로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나 중국 같은 곳도 이 판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그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례적인 것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그 지역은 비교적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동쪽 지역이나 북쪽 지역에서는 비교적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았지만 예. 해당 지역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응력이 누적되지만 배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예. 한번 배출될 때는 많은 에너지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큰 지진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과 같은 일들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여진이라던가 또 다른 본진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규모 5.6의 지진이 이례적이고 이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배출이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지진이 말하는 어떤 예측 방향성이 수년 내에 우리가 상상하는 걱정하는 최대 규모의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쌓이는 응력량에 비례하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지진이 발생 가능한지는 과거 기록을 보면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쌓이는 에너지는 무한정 쌓일 수가 없고 어느 임계 정도까지 쌓이게 되면 땅은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면서 에너지가 배출됩니다. 예. 이럴 때 발생하는 최대 지진이 해당 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최대 지진이 되는데요.
이번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방글라데시 같은 지역에서는 규모 7점대 지진들도 다수 목격이 되고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글라데시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규모 8.0에 해당하는 지진도 발생한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많은 능력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특히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능력이 응축될 수 있는 단단한 안반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진이 발생할 때 지금과 같이 큰 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불안해집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은 꾸준히 나왔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 양상을 보면 그 우려가 더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이런 흐름들이 한반도 지진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까? 네, 주변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이 인접 지역의 지진을 유발하는 효과 등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량 크게 급증한 사례들이 있고요. 예. 이후에 이 동일본 대지진 효과로 경주 지진, 포항 지진들이 연결되면서 한반도의 지진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들은 지진이 비교적 발생하는 빈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그 효과를 많이 미치게 되고요. 이번에 경주 지진이 또 발생했다시피 한반도는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미 큰 지진들을 겪은 국가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예.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과거에 발생한 지진이 최대 규모 7.0에 오고 가는, 그러니까 육박하는 지진들이 발생했을 거로 추정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지진들은 언젠가 응력이 누적이 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고, 뭐 경주나 포항처럼 강한 지진이 왔던 지역을 보면 이 동남쪽 라인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 동남쪽 해안가 쪽으로 지진이 좀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이 영남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특히 이 지역에 관심이 높은데요. 실제로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하는 그 빈도를 따져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동쪽 해안이나 동남 지역 뿐만 아니라 예. 서쪽 해안, 제주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중부 내륙의 소백산 지역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반도는 이제 여러 지역이 지진 밀집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등이 밀집해 있고 사회 기반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예. 더욱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 중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금까지 모두 99회라고 합니다. 어쩌면 12월에 100회를 채울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교수님께서 원전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대비하면 좋을지 원전 부분도 짚어주시고, 뭐 건축 내진 설계 같은 부분도 좀 함께 아울러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현재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지진을 발생시키는 단층이 지표에서 확인되거나 지목되는 것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표에서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진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많은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들이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지하에 숨겨진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층들은 겉으로는 전혀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하의 숨은 단층들을 빨리 찾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경주 지진 이후로 한반도 내에 지하 숨은 단층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이 조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강원권 지역을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이제 충청, 이제 전라, 제주 지역은 조사가 완료하게 되면 예. 한반도 전역에 대해서 지하 단층 조사가 이제 완료하게 될 텐데요. 이런 정보들이 이제 다 종합하게 되면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좋아지게 될 텐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내진 성능이 필요한지 이제 계산이 필요하게 될 거고, 특별히 원자력 발전소 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진 성능이 크게 요구되는 지역인데, 예.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가 내진 성능을 0.2G에서 0.3G로 올렸지만 이것이 충분한지에 대한 그 논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층 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는 어느 정도 내진 성능을 해야지만 보다 더 안전한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더욱더 잘 쌓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구의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준환이 발목 부상을 이겨내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여자부의 신지아는 합계 216.35점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정상에 올랐는데요. 경기 화면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YTN 뉴스라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이 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기준은 훌쩍 오르고 대출 한도는 줄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신용자임에도 대출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신용점수 기준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말보다 하단이 13점, 상단은 24점이나 올랐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1금융권 대출이 막힌 고신용자가 떠밀려오면서 2금융권 기준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저축은행 30곳 가운데 신용점수가 500점대인 차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1년 전만 해도 22곳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올해 신규 대출 취급액은 급감했습니다. 조달병 많이 들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차주들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축은행들 연체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대출 시장이 좀 닫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0,000건이 넘어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 이유입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와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됐는데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조만간 30만 명 선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약 연령인 6살 아동 인구가 추려지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2016년생이 40만 6천 명 수준인데 2017년 출생아는 35만 7천여 명으로 40만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2020년생은 30만 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년째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62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0년 47만 6천 명으로 5년 만에 20% 이상 급감했고 올해는 4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불과 3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에도 못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저출산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담당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최근 조직 개편안에서는 1년짜리 임시조직에 관련 업무를 맡긴 겁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굉장히 교육 기반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단순히 지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수법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는 예비 소집 결과와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내년 2월 말쯤 관련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갈수록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약 관련 사건 사고 기사를 많이 전해드리는데 마약 투약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큼 그들이 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약 사범은 최근 5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엔 1만 명을 웃돌았는데 2020년대에 들어선 2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에 다시 손댄 사람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마약 범죄를 줄이려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단순한 처벌과 단속을 뛰어넘어 중독 치료와 재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마약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경험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21군데. 이 가운데 2곳에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치료기관은 마약 환자를 진료할 의료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환자들은 중독 치료로 잘 알려진 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마약 투약자는 늘어나는데 전문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약 환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범법자지만 이제 의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명백한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와 함께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찾는 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난감하네.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나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만 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규모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누가 어디로 총선에서 출마할지 이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5선 이상민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 변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이승환 전 대통령 실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에 나올 인물들이 이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관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까? 예, 이게 많은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가요 프로그램 봐도 BTS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이 중폭 개각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정치적 타이밍을 보고 가장 늦게 하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타이밍은 두 번입니다. 12월 12일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 그리고 1월 11일 공직 사퇴하기 전, 그 두 번인데요. 그 두 사이에 언젠가 지금부터 한 달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예. 1월 11일까지 이제 거취를 결정하면 되니까 이후에 좀 원포인트 개각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주목도도 높아지고 이런 가능성 좀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뭐 이번 주에 이제 19개 부처 장관 중에 10개 부처가 장관이 교체되는데 그동안 가장 총선 출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한동훈 장관은 이번 주 뭐 개각에서 이제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은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정부의 역시 황태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 출마자들 중에 다 이제 갑자기 나오면은 주목도가 이제 분산되니까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온포인트로 개각해 준다. 뭐 이런 게 이제 한동훈 장관 힘이 세구나 이런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역구 출마도 이야기도 있지만 비례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계속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비례대표 출마자들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0일이 1월 달이고 선거일 30일 전이 이제 뭐 3월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한동훈 장관을 활용할 목적이 용산과 국민의힘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 개각이 계속 늦춰지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나온다면 직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례대표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제 선거구에서 선거를 뜰 때 누가 지원 요새에 나오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선거를 이제 뜨면은 한동훈 장관이 지원 유세 나왔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 고정 지지층에 대한 지지의 표심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도 확장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선거 뛰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이 상대편에서 지원 유세를 한다면 가장 위협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도, 비례대표로서 어떤 수도권 선거 전체를 좀 지원하는 그런 가능성도 남겨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나오게 되면 이제 다른 선거를 지원할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 네네. 비례대표 그럼 1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1번은 아니고 지난번에 그 저희 당이 한 19번까지 됐는데 그 앞번까지는 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지키면서 나의 당선과 당의 선거 승리를 총체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활을 걸고 싸우겠다.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제 지원 유세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비례대표로 나온다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성 정당이 없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큰 상황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병립형이냐. 그러니까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이제 당별로 나누는 그런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신당 창당한다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뭐 한동훈 장관이나 뭐 민주당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선거제에 연동이 돼 있어서 이렇게 쉽게 이제 막 그 뭐 거취를 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선거제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약간 이제 행보는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할 거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할 거냐,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할 거냐, 그대로 둘 거냐, 이거 다 정해져야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로 나선다면은 좀
여지가 더 네. 생기지 않을까,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난번 선거제가 굉장히 괴물 같은 이상한 선거제입니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당 꼬드겨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해놓고 준연동형에 캡 씌워나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요. 이거 다시 정상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병립형이 낫고요. 병립형이 돼야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본인의 친위 정당 만드는데도 도움이 돼서 민주당도 지금 그 내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생각은 뭡니까? 네,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선거제 병립형으로 관련해서 돌아가자는 취지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말씀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직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의견이 약간 좀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제를 계속 고수하는 거는 약간 고집이다, 아집이다 이렇게 왜요? 생각합니다. 연동형제가 실패했거든요. 연동형제 취지가 군소정당들 그 원내에 진출시키겠다는 건데 지난 총선 때 보니까 군소정당이 아니라 다시 거대 양당이 후보들이 다시 진출했기 때문에 예. 네,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비례대표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설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일부에서는 지역구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거물급 인사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지역이 바로 종로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나설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전 종로 같은 경우는 그곳에 청와대가 있었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제 청와 대통령실도 용산시대로 넘어갔고 그러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종로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지역위원장이 있고 예. 우리 당에서는 최재형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과거에는 이 잠룡들의 이 어떤 결투 장소로 보여졌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도 종로 출마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종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상징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86 운동권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만큼의 중량감 있는 분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절대 이낙연 총리나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공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면은 종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본인의 어떤 위협이 되거나 차기 주자로 나올 만한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주지 않고 본인에게 충성할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이제 종로 출마설도 돌고 동시에 중구 성동구 갑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은 좀 분위기가 어떤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아까 이제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종로가 예전만큼 그런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이제 뭐 대통령 비서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뭐 임종석 전 실장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준석 대표도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 있는 우리 신당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종로가 이제 조금 뭐 핫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임종석 전 실장도 있고 이강재 국회 사무총장도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천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이제 후보군들을 조금 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인 곽상원 지역위원장,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인 거잖아요. 보통 지역위원장을 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거는 봐야죠. 뭐 이런 약간 전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곽상원 위원장은 가장 최근에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지난해 7월에 임명됐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86 운동권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노무현의 유산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기득권을 강화할 것이냐 저는 이 차이에서 이재명의 기득권 강화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관심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 성남 분당 을 지역입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여기에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거 교통 정리가 좀 돼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내밀하게 좀 하셔야죠. 내밀하게 좀 하셔야죠. 저는 그런데 우리 박민식 장관님 그리고 김은혜 수석님 또 원희룡 장관님 뭐 이런 분들 많이 얘기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원희룡 장관님의 기치로 좀 우리의 전략지의 험지에 가서 이제 붙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해요. 이분들이 여기서 내가 좀 했으니까 여기가 좀 안정적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선거 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민주당의 뭐 정청래, 안민석, 김용민 이렇게 그 의회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망가뜨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7적, 8적, 10적 정해가지고 어벤져스처럼 저격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자신의 연고나 이런 것보다는 한국 정치 전체를 보고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전제로 해서 좀 전략으로 어벤져스처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김은혜 전 수석 같은 경우 분당 가비 지역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거기서 당선이 됐었죠. 예전에. 현역 의원으로 있고 지금 분당 을 같은 경우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재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결이 성사될지 이것도 관심인데 지금 안민석 의원 좀 맞설 그런 카드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역도 영웅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안민석 의원이 5선을 한 경기 오산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좀 약간 우선 좀 비판적으로 장미란 차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뭔가 이 경력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좀 뭐 의문을 뭐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장 차관이 이야기 나오는 지역이 뭐 원주랑 그다음에 오산 지역인데 이 오산에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 5선 출신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뭐 체육학과 나와가지고 체육계 약간 인사들이랑 굉장히 친분이 되게 있어요.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께서. 그래가지고 그거랑 이제 뭐 매칭이 시키려고 아마 거기 출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약간 자객용 출마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직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저는 김은혜 수석이랑 박민식 장관 약간 참 양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 혜택을 받은 분들이 험지 출마해야지 약간 따뜻한 분당 지역 가가지고 출마하겠다는 것 자체가 분당은 따뜻한 지역입니까? 분당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 현역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가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심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결의 이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장미란 차관 얘기로 돌아가서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 이제 강원도 원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이제 고향이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장미란 차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총선 출마하는 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선수 은퇴한 지 한 10년 됐죠. 10년 되고 이제 스포츠 지도자이자 교수로서 이제 입지를 굳건히 했고 그런 부분이 인정받아서 문체부 차관까지 간 거고 거기에서도 뭐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은 체육계의 발전과 그리고 어떤 정권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미란 차관 83년생입니다. 83년생인데 그 또 체육계 스타죠. 근데 안민석 의원도 원래 체육교육과 출신 아닌가요? 근데 원래 그 운동을 그냥 학생 운동만 했던 분인데 장미란 차관이야말로 진짜 운동권 아닙니까? 어떤 세대 교체와 함께 정치 교체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미란 차관이 뭐 원주든 오산이든 어디에 나가든 뭐 함께 뛸 그 동지로서 굉장히 큰 응원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진짜 운동권 색다르게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 지도부 또 중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인유한 혁신위에서 중진들 험지 출마해라 이런 제안을 했고 요거 최고위에서 오늘 논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 보죠.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 최고위가 월요일, 목요일 열리는데요. 월요일 오전 새벽이나 아니면 전날 저녁쯤에는 안건이 어떤 거 논의해야 되는지 안건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 라디오 방송에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최고위 안건은 주로 목요일에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가 한번 권고사항으로 갔다가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도 지금 좀 논의 중인 것 같아요. 우리 혁신위원 중에서 직접 뭐 들고 가실지 혹은 목요일 최고위로 올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혁신위의 제안을 최고위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어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요거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넘길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여한 위원장의 이제 사실은 프로세스가 맞는 게 계속 이제 그 중진들 안방 나가지 말고 험지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부에서 안 받았죠.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이 뭐였냐면은 이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자꾸 혁신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여한 위원장이 아 그래? 그럼 이거 공관위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이 이제 공관위원장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의 혁신위의 이야기는 계속 묵묵부답하다가 이번에 공관위원장 한다니까 거의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바로 그냥 거절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고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서는 더 이상 뭐 그 말할 것이 없다. 이번 주에도 사실은 오늘 올라오는 게 맞는데 또 한 차례 약간 미뤄진 걸로 봐서는 김기현 대표 위원장이 사실상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요거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계속 만약 이거 혁신안을 거부하면 지금 혁신위에서 낸 것 중에 받아들인 거는 그 징계 받았던 인사들의 징계를 철회하는 예, 그거 하나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혁신이 왜 한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혁신위가 여러 가지 혁신안들 나왔는데 여기서 당장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차차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내가 공관위원장 하겠다라고 이걸 던진 것이 아니고 내 혁신안을 내가 완성하겠다. 이 혁신안 받아주면은 내가 공관위원장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좀 소통되는 시간, 그 틈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파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아세요? 지금 지도부에서 만약 혁신안을 이렇게 안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긴다, 뭐 이럴 때 이거 혁신의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의 선의를 믿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할 것이란 걸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많아서 신당을 창당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총리를 역임했으니까 이거 총리 연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김부겸 총리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오랫동안 안 하시다가 하셨어요. 선거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선거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치 원로로서 한 말씀 해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대표가 뭐 신당 창당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뭐 서너 번 하시고 전남지사 하시고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민주당 탈당하고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명분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없다. 그러면 그 혁신계 의원들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앞서서 이상민 의원이 이제 탈당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서 탈당을 해서 다른 비명계 의원들인 이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행보도 좀 관심인데 연쇄 탈당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예전에 계속 이제 탈당 시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모임에서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이제 탈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저는 이상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데 이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국회의장이 목표다. 국회의장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당이든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번 탈당이 진짜 뭐 명분이 없고 그동안 당을 위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냈던 게 다 본인을 위해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신당을 만들겠다. 이게 약간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치권에 펭귄과 레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동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퍼스트 펭귄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먹이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드는 첫 번째 펭귄을 따라서 수많은 펭귄들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상민 의원의 역할인 것 같고요. 레밍은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저는 이거는 송영길 대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그냥 자신의 구속 직전에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전직 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민주당 탈당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저런 발언이 당혹스럽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송영길 대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랑 결이 다르다. 네, 뭐 무소속이신 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굉장히 아끼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계속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추위가 물러나겠고 서울 기온 8도, 광주 10도, 부산과 울산 1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 머물면서 크게 춥지 않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대기질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오전 한때 세종과 그리고 인천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호흡기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월요일 뉴스라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